1994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의 초입,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십억 대 자산가로 불리던 유명 한약방 부부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비명소리도 없었던 완벽한 증발, 부모를 일진 여의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숙부를 잃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조카는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들은 그를 다독이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강남의 한 ATM 기계 앞 CCTV에 찍힌 인물의 정체를 확인한 경찰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CCTV에 담긴 범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199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강남 한약사 부부 살해 사건, 그 뒤틀린 욕망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94년 6월의 서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거리마다 김건모의 핑계가 울려 퍼지던 활기찬 여름이었습니다. 압구정동 오렌지족에 화려한 외제차가 밤거리를 휘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 불리던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특유의 풍요로움이 극에 달했던 그때,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증명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탐욕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6월 중순, 끈적한 습기를 머금은 한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평소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철컥 소리를 내며 올라가던 강남 유명 한약방의 셔터가 사흘째 굳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수십억 대 자산가이자 인근에서 덕망 높은 한약사로 알려진 61살 유씨. 그는 단 한 번도 예고 없이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유 선생님이 문을 닫을 리가 없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부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친척들이 불길한 예감을 안고 서둘러 유 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기괴한 정적 속에서 친척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 문이 열리고 마주한 집안의 공기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일감한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찻잔 2개가 주인을 기다리듯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부순 흔적도, 집안 물건이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평온함이 오히려 피부를 파고드는 서늘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는 사람이 살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온기의 주인들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증발했습니다.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친척들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금고였습니다. 늘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던 수십억 대의 통장들과 인감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어야 할 귀금속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할 부부의 상징, 검은색 포텐샤 승용차도 주차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이 증발했는데 집안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통째로 도려내어 삭제해버린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친척들은 마치 귀심에 홀린 것 같았다며 당시의 섬뜩함을 회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지만 단서는 전무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커녕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은 완벽한 실종이었습니다. 범죄의 냄새는 강하게 났지만 물증은 단 하나도 잡히지 않는 기묘한 상황. 그때 경찰의 귀를 번쩍 뜨게 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매일 밤 아파트 단지의 깊은 어둠을 지키던
경비원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새벽에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늘 조용하시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나? 6월의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던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유 선생님의 포텐샤였죠.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건 유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조카분이더라고요. 그 명문대 나왔다는 엘리트 조카 말입니다. 경찰은 경비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경비원의 기억 속 그날 밤 조카 이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청년 몇 명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급하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당시 그들이 옮기던 물건의 크기와 무게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 키만 한 커다란 이민용 가방 2개였습니다. 천 소재의 짙은 색 가방이었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건장한 사내 2명이 달라붙어서 낑낑대며 옮기더라고요. 차에 싣는데 뒷바퀴 쪽 트렁크가 무게를 못 이겨 아래로 푹 내려앉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다가가서 도와줄까 물었더니 조카분이 평소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숙구님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시게 돼서 짐을 좀 미리 옮기는 중이라고요. 평소 워낙 효자로 소문난 조카라 정말 여행 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가방 2개를 싣고 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하더라고요. 이민 가방 2개 그리고 6월의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그 무거운 가방을 옮기던 조카. 경비원의 눈에는 그저 다정한 조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보였습니다. 조카는 명문대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고 부모를 일찍 여인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숙부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던 부부는 그날 이후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고 부부의 여권은 여전히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언제 침입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밀실에서 수십억의 자산가 부부는 정말 조카의 말대로 소리소문 없이 평온한 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새벽 트렁크가 내려앉을 정도로 무거웠던 그 이민 가방 속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부부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곧이어 믿기 힘든 광경이 담긴 한 장의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사흘째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자리 잡은 아파트는 여전히 주인을 잃은 채 기괴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자발적 잠적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90년대 중반 거액의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나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야반도주하듯 사라지는 사건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금고가 텅 비어 있었고 유 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사라진 점은 이러한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부의 여권이 고스란히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부의 옷장에는 계절에 맞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욕실에는 칫솔조차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도주라기엔 남겨진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 뒤 침묵하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미엄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 한 은행 점포. 인적이 끊긴 심야의 정적을 깨고 ATM 기계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이 익숙하게 실종된 유 씨의 신용카드를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 삑삑 단 한 번의 오차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보통 남의 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범인들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주춤거리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서너 번 틀리기도 하고 기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초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CCTV 속 이 인물은 달랐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카드를 쓰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했으며 비밀번호, 네 자리를 단번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입력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형사는 회상했습니다. 이건 면식범이다.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CCTV 화면 속 남자는 수백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자 돈 뭉치를 챙겨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인출 기록을 토대로 강남 일대 ATM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출자가 나타난 지점들이 유 씨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었으며 인출 시간대 또한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위로 번뜩이는 눈빛. 그는 마치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대담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화살표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없는 완벽한 밀실, 그리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제 집 안방번호처럼 꿰고 있는 인물. 경찰은 유 씨 부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 모를 포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 후보군 중에서도 형사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유 씨가 평소 입버릇처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애지중지했던 조카 이 씨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고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숙부의 실종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숙부님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그 청년 말입니다. 실종 전단지를 돌리며 목이 쉬도록 숙부의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CCTV 속 범인이 보여준 그 능숙함, 비밀번호를 단번에 맞춘 그 기계적인 움직임, 과연 그 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부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부부의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 알고 있던 사람, 그 후보군 중심에 서 있는 조카, 이 씨의 오열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이 잔혹한 숨바꼭질. 수백만 원의 현금이 기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던 그 찰나, 범인이 마스크 너머로 짓고 있었을 표정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조카 이 씨의 행적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명문대 졸업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조카 이 씨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도무지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숙구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카의 밤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전단지를 돌리던 그가 밤이 되면 향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숙부의 실종을 슬퍼하던 그 눈물 뒤에 감춰둔 진짜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약사 유 씨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는 불길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유 씨의 재산 형성과 주변 원한 관계를 훑으며 점차 좁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 씨의 조카 30살의 이 씨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일찍 부모를 야한 자신을 자식처럼 거둬준 숙부를 향한 극진한 효심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씨는 강남의 보기 드문 효자 그 자체였습니다. 숙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왔습니다. 우리 숙부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복도에서 이 씨가 쏟아낸 눈물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숙부와 숙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이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목이 쉬어라 숙부의 행방을 묻던 그의 초췌한 몰골을 보며 동네 주민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딨어?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도 저렇게는 못할 거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씨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태양 아래 전단지를 돌리던 그가 어둠이 내린 뒤 향한 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태폐적이었던 곳, 바로 압구정동의 유흥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씨는 전단지를 돌리던 그 초췌한 점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차려입고 수입 외제차가 즐비한 오렌지족들의 놀이터로 스며들었습니다. 낮에는 숙부를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밤이 되면 그 누구보다 화려한 강남의 황태자로 변신한 겁니다. 당시 그를 기억하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숙부가 실종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유 씨 부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이 씨는 압구정동의 소위 멤버십 룸살롱 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당시 서민들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급 양주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술들을 거리낌 없이 주문했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골든벨을 울리며 거액의 팁을 뿌렸습니다. 낮에 전단지를 돌리며 시민들에게 굽신거리던 그 비굴할 정도의 공손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눈빛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 씨와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이 씨의 이런 이중생활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정남이는 정말 효자 같았어요. 축구님이 실종됐다고 울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 하소연했거든요. 그런데 건너 들리는 소문이 이상했습니다. 누구는 그를 압구정 룸살롱에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그가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팁으로 뿌리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었다느니 돈 쓰는 기세가 재벌이세 저리 가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의 괴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없던 30살의 청년, 숙부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고시 공부를 한다던 그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화려한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숙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던 조카가 어떻게 술잔을 기울이며 여자들과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씨의 이중 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와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판돈을 아끼지 않는 큰 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돈 뭉치를 가방에 가득 담아와 테이블 위에 쏟아붓는 그의 모습에서 숙부를 잃은 슬픔의 그림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의 이 씨와 밤의 이 씨, 과연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숙부를 향해 쏟아내던 그 눈물과 룸살롱 소파에 기대어 내뿜던 담배 연기 중 무엇이 연기였을까요? 수사팀이 그의 뒤를 밟으며 수집한 정보들은 점점 더 잔인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던 그 시각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땀방울 뒤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돈을 세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카 이 씨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경찰과 대중의 시선을 기만하는 사이 그는 숙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신의 욕망이라는 불길 속에 마구 던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이 씨의 이중 생활을 추적하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융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유흥가에서
수백만 원씩 쓰고 다니던 그 시기, 그의 계좌로는 단 한 푼의 수입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룸살롱에서 뿌린 그 막대한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씨의 화려한 정장 주머니 속에 숨겨진 낡은 수첩 하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낮에는 숙구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오열하고, 밤에는 압구정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백만 원을 뿌리던 조카 이 씨. 그의 기괴한 이중생활을 포착한 수사팀은 이제 그의 지갑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영문대를 졸업하고 고시공부를 한다던 30살 청년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그런 막대한 현금이 하수근처럼 쏟아질 수 있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록을 추적하던 형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평온해 보이던 이 씨의 삶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래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통장 뒤편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숫자들의 햇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불어닥친 증권 투자 열풍에 휩쓸려 축부가 대준 소중한 자금과 주변에서 끌어모은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하는 족족 바닥을 쳤고, 그가 짊어진 빚은 당시 돈으로 무려 수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빚띠.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목을 죄어오던 그 절박한 순간, 이 씨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부 유 씨 부부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실종된 부부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경찰서를 뛰어다니던 그 시각, 이 씨는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꺼번에 상환한 금액은 수천만 원. 90년대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그 거액을 직업도 없던 청년이 어디선가 한꺼번에 들고 나타난 겁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그 순간의 당혹감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무런 수입원도 없던 친구가 축부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서 빚을 갚았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축부가 사라진 시점과 그가 거액을 손에 쥐게 된 시점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의 시선이 이제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최고급 양복을 맞추고 압구정 룸살롱에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축부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조카는 숙부의 실종을 마치 인생 역전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갚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대비해 지인들에게 증권사에서 운 좋게 배당금이 나왔다거나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았다는 식의 교묘한 거짓말을 미리 깔아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도 축구님이 여행 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생한다며 따로 챙겨주신 돈이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주변에서 구두쇠 소리까지 듣던 숙부 유 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조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수천만 원의 현금을 여행 직전에 건네줬을까요?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유 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ATM기에서 비밀번호를 단번에 누르던 CCTV 속의 그 남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빚더미에 앉은 엘리트 조카라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이 수사팀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이 씨가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성인 남녀 2명을 소리 소문 없이 제압하고 그 큰 가방이 실어 아파트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경비원이 목격했다던 그 이민용 가방 2개,
트렁크가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웠던 그 가방을 함께 낑낑대며 날랐던 건장한 청년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씨가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조력자들이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수사팀은 이제 이 씨의 화려한 인맥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가 즐겨 찾던 유흥가 뒷골목, 그곳에서 그와 은밀하게 단을 기울이며 인생 역전을 모의했던 검은 그림자들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씨가 아닌 그의 주변을 맴돌던 또 다른 인물들의 행적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경찰의 레이더망은 이제 조카 이 씨 한 사람만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아주 냉정하게 현장을 다시 복귀했습니다. 성인 남녀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그 무거운 시신을 비민 가방에 담아 지하 주차장까지 옮긴 뒤 차에 싣는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그것도 단 한 번의 소동 없이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된 팀 플레이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씨의 화려한 인맥 뒤에 숨어있던 공범들의 실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가 최근 가장 자주 어울렸던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이 씨의 대학 후배들과 평소 유흥가에서 형제, 동생하며 지내던 청년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씨가 압구정동에서 돈을 뿌리며 황제 노릇을 하던 그 시기, 이들 3명의 행방 또한 묘연해진 겁니다. 평소라면 유흥가를 전전하며 시끄럽게 놀았을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변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이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내뱉었던 소름 끼치는 발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했지만 술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형사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술만 마시면 촛보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돈만 아는 지독한 구두쇠 노인네라면서요. 축구가 가진 수십억의 재산이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노인네가 꽉 쥐고 안 놔준다며 분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모두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몸만 쓰면 된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우린 그저 술김에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설마 그 똑똑한 사람이 진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씨는 빗뒤에 앉은 후배들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건넸던 겁니다. 축보만 처리하면 수십억의 현금과 부동산이 쏟아진다. 너희들의 빚도 다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명문대 엘리트 선배가 던진 이 유혹에 세상 물정 모르던 후배들은 짐승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후배 3명의 연고지를 샅샅이 뒤져 기습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의 은신처를 덮친 형사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앉은 이들은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들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의문의 뭉칫돈과 사건 당일 이들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담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의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미 모든 걸 너희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희가 주도했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하더라. 먼저 말하는 사람만이 살 길이다. 형사들의 거친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심약했던 후배 한 명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좁고 밀폐된 취조실 안에서 억눌려 있던 공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형님이 시킨 거예요. 그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침묵은 깨졌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 604호 아파트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냥의 전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철저한 설계자였고 후배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고 돈을 인출하는 행동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민 가방의 크기, 차량 트렁크에 실을 때의 묵직한 타격음, 그리고 어둠을 뚫고 달려가 도착한 그 장소까지. 경찰은 이제 이 시를 꼼짝 못하게 만들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실종된 유 씨 부부의 행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경찰서 취조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형사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 숙부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왜 가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울먹이며 건넨 지도 한 장이 이 씨의 그 오만한 미소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외딴 야산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소, 굳게 닫힌 흙더미 아래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든 형사들과 함께 그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조카 이 씨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반바지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형사들의 질문을 비웃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방 유리창 너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씨의 명령에 따라 손발이 되어 움직였던 공범 중 한 명의 멘탈이 서서히 가루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물컵이 치아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숨기지 못할 만큼 온몸을 떨고 있었죠. 형사들은 그 찰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는 이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대에 서게 될 거다. 이 씨는 이미 널 버렸다. 너만 입을 열면 참작될 수 있어. 형사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때렸습니다. 결국 팽팽하게 당겨졌던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공범은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이 형님이 시킨 거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도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비명 섞인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수사팀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그 가방들을 용인 야산에 묻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1994년 6월의 늦은 밤, 수사팀은 자백을 토대로 경기도 용인의 한 외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산길을 형사들의 서치라이트가 거칠게 훑었습니다. 장마철의 눅눅한 흙냄새와 풀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경찰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 비탈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도 동행했습니다. 코승줄에 묶인 채 현장에 나타난 그는 자신의 범행 장소를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내뱉는 그의 모습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소나무 아래에요. 공범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흙더미였지만 그 아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진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거칠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리 무언가 질긴 천조각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퍽. 흙이 거칠수록 그날 새벽 경비원이 목격했다던 짙은색의 커다란 이민용 가방 2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던 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2주 동안 갇혀있던 죽음의 공기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내였던 유 씨 부부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훼손된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의 손에 의해 그들은 가방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차가운 흙 속에 버려졌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산속을 파헤치자마자 그 가방들이 나왔는데 그 안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년 강력계 생활을 했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유 씨 부부의 시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씨의 반응이었어요.
자신의 숙부와 숙모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그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은커녕 아, 찾았네 하는 식의 건조한 눈빛이었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보고 있다는 기분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이 씨는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에도 결백을 주장하던 가식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수습하는 형사들을 향해 그게 우리 숙부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거세된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용인의 야산. 서치라이트의 불빛 아래 드러난 두 개의 가방은 1994년 대한민국이 쫓던 푸뇨의 끝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영문대를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강남의 화려한 삶을 꿈꿨던 조카. 그가 그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대가는 바로 자신을 길러준 부모 같은 존재의 목숨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날 무렵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씨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천륜을 어긴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경찰의 손에는 시신이라는 명백한 물증과 공범의 자백이 쥐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 씨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했는지 그 내면의 뒤틀린 동기를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신 수습을 마친 경찰이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의 금고를 다시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가 그토록 탐냈던 수십억의 현금과 통장들보다 더 깊숙한 곳, 숙부가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상자 속에는 이 씨가 평생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해왔던 숙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 묻은 손으로 금고를 털었던 그 남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요민의 차가운 흙 속에서 유 씨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 취조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오리발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조카 이 씨의 입술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반성이나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비틀린 증오의 기록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절이었습니다. 증권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숙부 유 씨를 찾아갔습니다. 숙부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과 절약으로 이궈온 숙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다. 네 힘으로 일어서라. 숙부에게는 조카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사랑의 매였겠지만 욕망의 눈이 먼 이 씨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이자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나를 대학까지 보내준 양반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들다니. 그래, 당신이 안 주면 내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이 씨의 머릿속에서 숙부는 더 이상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돈만 아는 수전노이자 죽어 마땅한 사냥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곧바로 완전 범죄를 위한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무리라는 판단하에 그는 평소 유흥가에서 어울리던 후배 3명을 포섭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그들에게 이 씨는 명문대 출신다운 유려한 말솜씨로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 노인네는 사회의 악이다.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인간들을 처단하고 그 재산을 우리가 나눠 갖는 건 정의로운 일이다. 심슨 같은 범죄를 계획적인 거사로 포장하며 후배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그들의 준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주도 면밀했습니다. 범행 3개월 전부터 이들은 숙부의 집 근처를 수차례 답사하며 CCTV의 위치와 경비원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는 인적이 드문 경기도 용인의 외진 산골을 미리 점지해 두었고 시신을 담을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미리 구입해
차량 트렁크에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16일 밤 드디어 악마의 갑본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조카라는 완벽한 신분증을 이용해 아무런 의심 없이 숙부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숙부 부부는 자신들을 위해 보약을 다려주던 그 다정한 조카가 품 안에 차가운 흉기를 품고 들어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숙부 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든 그 평화로운 시간에 이 씨와 공범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믿고 등을 다독여주던 사람을 향해 이 씨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오직 돈을 향한 뒤틀린 증오만을 담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의 삶이 가장 사랑했던 조카의 손에 의해 무참히 찢겨 나갔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에도 이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낭자한 현장에서 침착하게 금고를 열어 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겼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신을 나눠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 묻은 손으로 금고를 털었던 그 남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이 씨가 수억 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미친 듯이 챙기던 그 금고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는 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상자를 그저 휴지 조각이 든 잡동산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며 다시 확인한 그 상자 속에는 이 씨가 그토록 갈구했던 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숙부의 진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씨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숙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고 남은 낡은 떡 케이스, 그리고 조카가 대학 시절 썼던 리포트들과 신문기사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들의 가심을 먹먹하게 만든 것은 상자 가장 밑바닥에 놓인 두툼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의 예금주는 숙부 유 씨가 아닌 바로 조카 이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숙부는 조카의 빚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엄하게 꾸짖으며 스스로 일어서라고 호통을 쳤지만 뒤에서는 조카가 결혼할 때 미천으로 주려고 혹은 그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건네주려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쪼개 조카 명의의 비상금을 차곡차곡 모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의 마지막 기록은 범행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숙부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상자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이 씨가 흉기를 휘두르던 그 안방에서 숙부가 마지막으로 뻗었던 손은 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뒤늦은 선물과 진심을 조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에 눈이 먼 이 씨는 그 통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당장 빚을 갚아줄 현금 뭉치와 자신의 유흥비가 될 수표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은인의 심장을 찌르고 그가 자신을 위해 마련해둔 사랑의 증거를 발로 짓밟으며 그는 금고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당시 이 씨의 대학 동기는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정말 비상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 뒤에는 항상 자격지심이 깔려 있었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습니다. 숙부를 죽이면 그 막대한 재산이 당연히 자기 차례가 될 거라고 자신이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씨에게 숙부의 목숨값은 오직 현금과 통장으로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숙부가 자신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금고 속에 간직해온 조카의 어린 시절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돈이라는 괴물을 잡아먹힌 엘리트 청년은 그렇게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악마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숙부가 건넨 마지막 보약의 온기를 배신으로 갚은 조카, 그리고 그가 챙기려 했던 금고 속에서 끝내 발견하지 못한 숙부의 마지막 사랑. 이 잔인한 아이러니는 1994년 대한민국을
깊은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 씨가 마주할 다음 장소는 압구정의 화려한 룸살롱이 아닌 자신의 죄업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가운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는 다시 한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는 숙부의 그 통장과 진심 어린 편지들이 공개된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변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썼으나 인간이기를 거부한 남자. 법은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1994년 10월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씨는 최후 변론의 기회조차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천륜을 저버렸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판사의 입술에서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내 모든 소음은 일시에 멎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씨의 반응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무너져 내리거나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 마련이지만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공범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가책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씨의 삶은 교도소라는 좁은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미집행 사형수 신분으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냈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화려한 압구정의 밤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수십억의 자산도 이제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를 면회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옥중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참회록 대신 건망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내용의 방대한 항의 서한을 끊임없이 작성했다는 겁니다. 숙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던 그날의 무표정함은 30년이 흐른 뒤에도 사형수의 방 안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꿨던 성공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자신이 앗아간 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청년 이 씨. 그가 도달한 인생의 종착역은 압구정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언제 집행될지 모를 사형수라는 번호표 뒤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수많은 편지 중 유독 한 통의 편지가 수사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도 발송되지 못한 채 그의 소지품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숙부님께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공포 앞에서 그가 뒤늦게 꺼내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편지조차 자신의 감형을 위한 마지막 연극에 불과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30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폐륜극에 막을 내리려 합니다. 이 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일탈, 그 끝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조카 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한 엘리트 청년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해가는 과정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숙부가 정성껏 하려준 보약보다 금고 속에 든 통장 잔고의 숫자가 더 중요했던 남자.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부를 손에 쥐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과 인간으로서의 모든 미래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이 쫓던 풍요의 끝에서 태어난 이 괴물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강남 자산가 부부 실종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혹은 세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진실을 쫓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여름밤 평창동 거대한 산사태가 저택의 석축을 집어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흙더미를 헤집던 포크레인 3날 끝에 겹이 쌓인 검은 비닐 뭉치가 찢겨 나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내린 건 10년 동안 숨죽여온 하얀 백골이었습니다. 경악하는 사람들 사이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집주인. 공포와 사기가 뒤섞인 그의 눈은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10년 전 증발한 재력가와 그 시신 위에서 살아온 아들. 오늘 우리는 산사태가 뱉어낸 잔혹한 진실, 평창동 101번지의 침묵을 추적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여름, 서울은 유난히 긴 장마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흘째 멈추지 않는 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에 평창동 일대의 산자락은 물을 머금을 대로 머금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의 7월의 누적 강수량은 이미 평년의 2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비탈 아래 주택들에는 침수 경보가 내려졌죠. 그리고 7월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산자락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창동의 오래된 2층 양옥저택 뒷산, 수십 년간 집을 떠받치고 있던 석축이 폭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정원을 덮쳤고 뒷마당의 화단은 흔적도 없이 진흙 아래 파묻혔습니다. 소해 복구반이 현장에 도착한 건 그날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진입하고 장화를 신은 인부 대여섯 명이 삽을 들어 무너진 흙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복구 작업을 막아선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한승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 누가 봐도 반듯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에 젖은 정장 차림으로 수해 복구반 앞에 서서 온몸으로 길을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사유지니까 우리가 알아서 치우겠다고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의 얼굴은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면도 품위도 내던진 모습이었죠. 인부들은 어리둥절했고 복구반 대장은 황당해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창사태가 났는데 사유지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유별난 집주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석축은 사람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철제 3날이 두 번째로 흙더미를 파올렸을 때 쇳덩어리에 무언가가 걸리는 둔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기사가 장비를 멈추고 인부들이 다가갔습니다. 진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비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하얗게 바랜 뼈가 보였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삽을 놓치며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빗물과 진흙 사이로 드러난 두개골의 빈 눈구멍이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더 기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승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사람의 뼈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남자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아니었고 패닉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번뜩 떠오른 건 분노였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쥔 채 인부들을 향해 다시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라고! 사람의 뼈 앞에서 놀라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에 분노하는 사람. 복구반 대장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기절하거나 뒤로 낮아빠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달랐어요. 마치 저게 거기 묻혀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이 봉쇄됐습니다. 국과수의 감식이 의뢰되었고 백골은 검은 비닐 2겹에 쌓여 있었습니다.
턱축 아래 약 1m 깊이에 묻혀 있었죠. 비닐 안쪽에는 오랜 세월 썩어 들어간 의복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유골의 상태로 보아 최소 10년 이상 묻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기억과 연결됐습니다. 1986년 가을, 바로 이 평창동 저택의 원래 주인이었던 한진국 씨. 당시 74살의 한진국 씨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장남 한승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술했죠. 아버지가 중증 치매셨어요. 길을 잃으시면 집을 못 찾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의사인 아들이 직접 가져온 치매 진단서, 눈물로 범벅이 된 효자의 간절한 호소. 당시 수사팀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색은 한 달간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사건은 치매 노인의 단순 실종으로 종결됐습니다. 서류에는 짤막한 문장 하나만 남았죠. 중증 치매 환자의 배회 중 실종, 타살 혐의점 없음. 그렇게 10년. 세상은 한진국 씨를 잊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저택에서 매일 아침을 먹었고 병원 안에서는 과장자리를 거쳐 병원장을 향해 승승장구했습니다. 평창동의 이 조용한 저택은 성공한 의사 가문의 품격 있는 보금자리로 동네에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미친 듯이 막아서던 자기 집 석축 아래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나온 겁니다.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실종 당일 촬영된 서재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진국 씨가 늘 쓰던 은퇴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산책용 운동화가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죠. 안경 없이는 신문 글씨도 읽지 못하던 노인. 신발도 없이 치매 노인이 혼자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는 건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 건지. 10년 전 수사팀은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속에 묻힌 진실만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품고 있던 흙더미가 마침내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골이 품고 있던 것은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도 지울 수 없는 뼈에 새겨진 비명.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골의 주인은 10년 전 실종된 이 저택의 원래 주인 한진국 씨. 유골에서 추출한 치아 기록과 실종 전 치과 진료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산에서 길을 잃었다던 노인이 자기 집 마당 석축 아래 1m 깊이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담당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 박스를 통째로 꺼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류 봉투를 하나씩 열 때마다 당시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한꺼풀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먼저 실종 신고 당일에 조서를 펼쳤습니다. 장남 한승우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중증 치매셨어요. 최근 들어 환각 증세까지 보이셨고 가끔 밤에 혼자 나가서 길을 잃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진술서 아래에는 물에 번진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죠. 그 진술 뒤에는 한승우가 직접 제출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정식 서류. 진단명은 중증 알츠하이머, 환각과 배회 증상을 동반한다는 소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당시 수사팀이 이 진단서를 의심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온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으니까요.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자기 병원의 직인이 찍힌 아버지의 진단서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효자의 눈물 앞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촬영된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한진국 씨의 서재, 벽면 가득 꽂힌 의학 서적 사이로 오래된 원목 책상이 보였고 그 위에 은퇴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스도 열려 있지 않았고
안경은 마치 잠깐 벗어둔 것처럼 책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형사는 주변인 진술 기록을 뒤졌습니다. 한진국 씨의 오랜 친구였던 전직 교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은 안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했죠. 눈이 그만큼 나쁜 양반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안경부터 쓰는 사람이에요. 안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던 노인이 안경을 벗어두고 캄캄한 밤에 산을 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순, 현관 사진이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한진국 씨의 산책용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신던 갈색 운동화. 밑창이 다를 만큼 오래 신었지만 절대 버리지 않았던 신발이었죠. 당시 가사 도우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운동화 아니면 밖에 안 나가셨어요. 다른 신발은 발이 아프다고 절대 안 신으셨거든요. 발볼이 넓으셔서 딱 맞는 신발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안경도 없이, 늘 신던 유일한 신발도 없이 치매 노인이 혼자서 뒷산을 올라갔다. 맨발로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바위와 나무 뿌리가 뒤엉킨 산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걸 당시 수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믿은 겁니다. 형사는 세 번째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한승우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 형사는 해당 병원에 원본 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넘어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진국 씨의 진료 기록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생성된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이 실종 직전 단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74살 노인의 중증 치매 진단, 보통이라면 수개월에 걸친 인지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혈액 검사, 그리고 반복적인 면담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학회 가이드라인만 따져도 최소 석 달은 걸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기록에는 초진부터 확정 진단까지 단 3일 만에 끝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초진, 둘째 날 뇌 촬영, 셋째 날 중증 치매 확정.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진단서에 최종 서명한 의사는 이미 퇴직한 지 2년이 넘은 신경과 원로였는데 확인해보니 그 시기에 해외 학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없었던 사람의 서명이 서류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서명이 위조된 거죠.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승우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날조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진찰 내역을 만들어 넣고 퇴직한 선배 의사의 서명을 도용해 진단서를 꾸몄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세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치매라는 딱지를 붙여 정신적으로 먼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소멸시키는 이중구조.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이었습니다. 형사는 수사기록 첫 장에 빨간 펜으로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진단서 위조 확인, 알리바이 재확인 필요, 범행 동기 파악, 긴급, 안경도, 신발도, 진단서도. 이 사건에서 진짜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였죠. 그렇다면 이 무대를 설계한 사람은 과연 장남 혼자였을까요? 형사는 실종 당시 아버지 곁에 있었던 또 한 사람, 둘째 아들 한준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는 이 가족에게 숨겨져 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100억 원, 그 돈이 이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형사는 동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동기는 생각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돈, 그것도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한진국 씨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형사는 먼저 고인의 주변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진국 씨와 40년 넘게 교류해온
전직 의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형사가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옛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자 의자에서 등을 고추 세우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선생은 평생을 의학에 바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돈으로 후배들 유학도 보내주고 병원 연구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사비를 털어서 채워 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 줄도 알았지만 그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진국 씨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외과의로 시작해서 병원 경영에까지 손을 뻗었고 평창동 저택을 포함한 서울 곳곳의 부동산으로 상당한 자산을 일궜죠. 80년대 중반 기준으로 그의 총 재산은 시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의술과 사업 감각을 동시에 갖춘 드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진국 씨는 이미 두 아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장남 승우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병원 지분 일부를, 차남 준우에게는 서초동의 상가 건물 한 동을 넘겨줬죠.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돈을 이미 손에 쥐어준 겁니다. 아들들에게 줄 건 이미 충분히 준 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한진국 씨에게는 아직 100억 원가량의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금, 예금, 그리고 평창동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 그리고 한진국 씨는 그 돈의 절반, 50억 원을 자신의 평생 몸담았던 병원 산하 난치병 연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직 교수는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한 선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벌었으면 평생 일한 곳에 돌려줘야지. 의사라는 게 결국 사람 살리는 일 아니냐고요. 표정이 정말 홀가분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결정을 마침내 내린 사람 특유의 그런 표정이었죠. 한진국 씨는 특히 큰아들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들도 자기처럼 의사의 길을 걸었으니 아버지의 기부가 결국 아들 같은 의사들의 연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 선생이 승우한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돈이 너 같은 의사들이 연구하는 데 쓰일 거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으냐고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셨다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감동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박수를 치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형사는 기부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진국 씨가 재단 측 변호사와 기부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날짜는 1986년 10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기부 이행 서류의 최종 서명일은 같은 달 15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뒤였죠. 그날 기부 서류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 50억 원은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어떤 유족이 나서도 어떤 변호사를 데려와도 한 푼도 다시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진국 씨는 서명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닷새, 단 닷새만 더 살아계셨으면 50억 원은 재단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닷새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재단 측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부 이행 전에 기부자가 실종되셨으니까 법적으로 계약은 자동 소멸된 거죠. 저희도 유족 측에 여러 번 연락을 했어요. 고인의 뜻을 이어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자 기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억 원은 고스란히 두 아들에게 상속됐죠. 형사는 상속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뒤 두 형제는 남은 재산을 칼같이 반으로 나눴습니다. 각자 50억 원씩. 아버지가 세상을 위해 쓰려던 바로 그 돈이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꿔 아들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전직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한 선생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은 기부를 하면서 아들이 자기를 더 존경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돈이 아들 같은 의사들을 키울 거라며 행복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한테
아버지는 그냥 돈이 붙어있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치워야 할 장애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애물이 된 순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도 모자라 남은 것마저 세상을 위해 쓰겠다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들들은 50억 원짜리 장애물로 본 겁니다. 철륜이 무너진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부 서명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닷새. 그 닷새 안에 아버지를 침묵시키지 않으면 50억 원이 영영 사라지는 상황. 시간은 없었고 탐욕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동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범행은 한승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단서를 위조하고 시신을 묻고 10년간 흔적을 지우는 일.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의 정체를 밝혀줄 열쇠는 뜻밖에도 둘째 아들 한준우의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두 아들의 알리바이를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죠. 범행 당일 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10년 전 수사 기록 속 두 아들의 알리바이는 이랬습니다. 장남 한승우 1986년 10월 10일 금요일 그는 대구에서 열린 외과학회 추계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미나 등록 명부에 한승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구 시내 한 호텔의 숙박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었죠.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깔끔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대학병원 과장이 학회에 참석했다는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명부에 있으니까, 호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처남 한준호. 같은 날 그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모와 처남 내외가 함께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처갓집에서 하룻밤 묵었다는 진술이었죠. 장모와 처남이 준우가 저녁 내내 함께 있었다고 확인해줬고 식당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영수증까지 당시로서는 빈틈없는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관심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세월과 함께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형사는 장남의 알리바이부터 파고들었습니다. 1986년 대구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 의사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1명, 2명, 3명. 대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찾아간 의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 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 의사는 형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릴 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 원장은 그날 밤 세미나장에 없었습니다. 형사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금요일 오후 세션이 끝나고 한 원장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잠깐 다녀와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세션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병원 선배인데 출석부 대리 서명 정도는 흔한 일이에요. 학회에서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런 일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한승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일찍 세미나장에 나타났는데 인상이 좀 이상했어요. 눈이 벌겋고 손톱 밑에 뭔가 까만 게 끼어 있었거든요. 흙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일 있었어요 하니까 별일 아냐. 밤새 운전해서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밤새 운전. 대구에서 서울까지 당시 고속도로로 약 4시간. 금요일 오후에 대구를 출발하면 밤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대구로 돌아오면 토요일 아침 세션에 앉아있을 수 있죠. 손톱 밑에 낀 까만 것, 흙. 형사의 머릿속에서 석축 아래 1m 깊이의
그 구덩이가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땅을 팠다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손톱 밑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겁니다. 장남의 알리바이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차남이었습니다. 한준우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한 건 전부 처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장모, 처남, 처남의 아내 모두 가족이었죠. 형사는 처남을 먼저 만났습니다. 처남은 처음에는 10년 전 진술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밥 먹었어요. 준우가 본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장남의 알리바이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리자 처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더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거짓 증언을 유지하시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가 됩니다. 긴 침묵, 담배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은 있었어요. 근데 준우는 중간에 나갔습니다. 8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면서 형한테 갈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먹었고요. 영수증은 진짜였습니다. 모임도 실제로 있었죠. 하지만 한준우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에 자리를 떴다면 평창동 저택까지는 차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두 아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무너진 겁니다. 장남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차남은 처갓집 저녁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바로 그 집. 기부 서명일을 닷새 앞둔 바로 그 밤. 서재의 창문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두 아들은 그 서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벌어진 일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리바이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물증. 두 아들이 그날 밤 평창동에 있었다는 정황은 확보했지만 아버지가 정확히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죠. 치매 노인이 산에서 실족해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제로 숨이 멎은 것인지.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사인이었습니다. 실족사냐, 타살이냐.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알리바이가 무너져도 형제를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답은 국과수 법의학실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감식 결과를 받으러 직접 국과수를 찾아갔습니다. 지하 2층, 복도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소독약과 포르말린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간 감식실은 바깥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유골을 펼쳐놓고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뼈는 하얗다 못해 노란 빛을 띠고 있었죠. 피부도, 근육도, 장기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뼈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유골의 턱 아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형사가 몸을 숙였습니다. 턱뼈 바로 아래, 목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뼈였습니다. 새끼손가락 한마디보다도 작은 말발굽 모양의 얇고 섬세한 뼈, 설골.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법의학에서는 이 뼈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전문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설골은 목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뼈입니다. 주변의 다른 뼈들과 근육, 인대에 의해 겹겹이 보호받고 있어서 일반적인 외부 충격으로는 손상되지 않아요. 추락이나 실족, 교통사고, 심지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뼈가 부러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 겁니까? 전문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골을 내려다보며
안경을 고쳐 쓰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목을 강한 힘으로 직접 압박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강하게 조르거나 비틀었을 때만 나타나는 특유의 골절 패턴이에요. 형사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전문의는 확대 촬영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줬습니다. 철골의 왼쪽 가지가 깨끗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분리될 만큼 강한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었죠. 골절의 각도를 분석하면 정면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비트는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강한 악력이 필요한 행위예요. 감정적으로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번에 강하게 힘을 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형사는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한진국 씨는 당시 74살. 노인의 설골은 젊은 사람보다 석회화가 진행되어 더 단단하지만 그만큼 한 번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뜨리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부러지는 순간 기도가 막히면서 거의 즉시 의식을 잃게 되죠.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을 겁니다. 서재의 문은 닫혀 있었을 것이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마 책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은퇴 안경을 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평온한 가을밤을 보내고 있었겠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에는 분명 반가움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찾아왔으니까요. 형사는 전문의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골절이 사고나 자연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문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에 의한 경부 압박.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은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숨이 멎은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 말이 형사의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잡은 그 손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손을 잡히며 걸음마를 배웠을 바로 그 손이었을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섰을 바로 그 손. 그 손이 아버지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10년 전 수사 기록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흘러 살과 피가 모두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되자 오히려 진실이 더 선명해진 겁니다. 살아있는 몸이었다면 부검 과정에서 다른 소견에 가려놓칠 수도 있었을 미세한 골절이 백골이 되어서야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은 범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산을 헤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키운 아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마지막 숨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동기, 알리바이의 붕괴, 그리고 타살의 물적 증거까지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를 취조실에 앉히기도 전에 뜻밖의 곳에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간 술에 절어 살던 둘째 아들 한준우. 그의 주변에서 흘러나온 말은 형사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한준우. 형사가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 남자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5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사업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한때 번듯했던 서초동 사무실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었죠. 50억이라는 돈을 10년 만에 거의 탕진한 겁니다. 하지만
형사가 주목한 건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준우의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준우는 아버지가 사라진 직후부터 술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한두 잔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 나중에는 낮부터 술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내와는 3년 만에 이혼했고 두 아이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냉장고 안에는 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는 준우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창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단골 술집의 주인이었죠. 준우 씨가 그 집 아들이에요? 아이고, 그 양반이면 제가 잘 알죠. 술집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거의 매일 왔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데 처음 두세 병까지는 조용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잠만 기울이거든요. 안주도 거의 안 시키고 그냥 빈잔을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네 병째 넘어가면 달라져요. 그때부터 울어요. 처음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나중에는 테이블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술집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것만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효자인 줄 알았죠. 아버지가 치매로 사라지셨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술이 좀 많이 과했나 봐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지옥에 가야 한다.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머리를 테이블에 찢더라고요. 이마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질 않아서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우 씨, 아버님이 치매로 실종되신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 양반이 갑자기 눈이 풀린 채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치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 10년간 모든 기록에 중증 치매라고 적혀있던 아버지가 실은 치매가 아니었다고 술에 취한 아들이 스스로 내뱉은 겁니다. 형사는 그 술집 주인 외에도 준우의 지인 3명을 더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우가 술만 마시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는 것.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 그리고 한 지인은 더 결정적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형이 시킨 거야. 형이 다 계획한 거야. 난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대체 뭘 따라간 건지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냥 술주정이려니 했죠. 형사는 준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 당시 준우의 원룸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커튼은 닫힌 채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방 전체에 쉰 술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에는 빈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진국 씨가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빈 소주병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재단 앞에 올린 재물처럼. 이 남자는 10년 동안 상속받은 돈을 펑펑 쓰면서도 밤마다 술에 절어 아버지 사진 앞에서 울었던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경찰에 자수할 용기는 없었고 돈을 돌려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울면서도 그 돈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죠. 취조실, 준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그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무너진 알리바이, 설골 골절 감정서. 준우는 서류 한 장이 추가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설골 골절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준우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더니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취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이 아버지 목을 잡았어요. 한마디가 나오자 둑이 무너지듯 말이 쏟아졌습니다. 서재에서 형이 아버지한테 기부를 취소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형이 갑자기 아버지 목을 잡은 거예요. 저는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를요? 도와달라는 눈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준우는 테이블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이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10년간 술로, 눈물로, 자기 파괴로 간신히 눌러놓았던 비밀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겁니다. 하지만 형사가 정말 알아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벌어진 일의 전모,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둔 뒤 이 두 아들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준우의 자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우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건 둘째의 울부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한스무, 이 남자의 10년이었습니다. 둘째 준우가 술에 절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장남 승우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과 과장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고 의학학회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인사가 됐죠. 혼창동 저택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동료 의사들을 초대해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후배 의사들은 그를 존경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명의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석추가를 묻어놓고 그 위에서 10년간 승승장구한 겁니다.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술에 빠지지도 밤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승우의 주변인들을 만나면서 이 남자의 일상에 기이한 패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증언한 건 그 집에서 7년간 일했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월급도 많이 주시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근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죠? 가사 도우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뒷마당 석축이요. 그 근처에는 절대 가면 안 됐어요. 제가 한 번은 석축 옆에 핀 잡초를 뽑으려고 갔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손을 뻗은 건데, 그런데 사장님이 2층 창문에서 그걸 보시고는 뛰어내려오셨어요.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요. 그러고는 저한테 고함을 지르셨어요. 거기 가지 마. 거기면 절대 건드리지 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잡초 하나 뽑는 것에 그 정도 반응을 보인 겁니다. 맨발로 2층에서 뛰어내려올 만큼. 가사도우미는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원사도 석축 근처에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단디를 깎든 나무를 다듬든 석축에서 3m 안쪽으로는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죠. 정원사가 한번 실수로 석축 쪽으로 걸어갔다가 그날로 잘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요. 아무 설명도 없이. 7년 동안 정원사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유는 전부 같았어요. 형사는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어땠어요? 가사도우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사장님이 밤새 잠을 안 주무셨거든요. 새벽 2, 3시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면 사장님이 뒷마당 처마 밑에 서서 손전등으로 석축 쪽을 비추고 계셨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 곳만 보면서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면 그 밑에 묻어놓은 것이 드러날 수 있죠. 시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까봐 밤새 지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장마철이면 며칠씩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태풍이 오면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가사도우미는 또 하나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석축 바로 옆에 향나무를 심으셨어요. 직접요. 정원사한테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삽을 들고 나가서 직접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향나무 옆에 작은 나무 벤치를 놓았는데
매일 아침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드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요. 겨울에도 코트를 입고 나가서 그 벤치에 앉았어요. 부인이 안에서 드시라고 해도 꼭 거기서 드셨거든요. 매일 아침 365일 아버지가 묻힌 석축 바로 옆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사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정원, 향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아침. 그 벤치에 앉아 커피잔을 기울이는 남자의 발밑 1m 아래에 검은 비닐에 쌓인 아버지의 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시였을까요? 아버지가 영영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눌러두려는 집착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승우에게 그 저택은 성공한 의사의 품격 있는 보금자리이자 동시에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을 팔면 새 주인이 석축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리모델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인부가 땅을 파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10년간 낡아가는 저택을 고치지도 버리지도 못한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비가 올 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아무도 석축에 다가가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며 자기가 묻은 아버지 위에서 매일 아침을 먹는 삶.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엘리트 의사의 삶이 실은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996년 7월 그가 10년간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사흘간의 폭우, 석축의 붕괴, 그리고 흙더미 속에서 굴러나온 검은 비닐. 10년간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지켰던 그 석축이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승우가 포클레인 앞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이유, 복구반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앞에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 한승우를 취조실에 앉히는 일. 10년간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을 수 있었던 남자. 둘째와 달리 이 남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형사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한승우는 취조실에서도 의사다웠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린 채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생이 자백했다는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설골골절 사진을 내밀었을 때도, 위조된 진단서 원본을 펼쳤을 때도, 동료 의사의 증언 녹취록을 들려줬을 때도 이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이 남자의 마지막 방어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에게는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우의 원룸 벽에 걸려있던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진국 씨가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아버지의 손은 크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우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기부를 결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였답니다. 자기 돈이 아들 같은 의사들을 키울 거라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하셨대요. 승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목을 잡은 게 당신입니다. 그제야 승우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예상한 참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림도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술병 거를 보고하는 의사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의대도 아버지가 시켜서 간 거예요. 외과도 아버지가 골라줬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남한테 돈을 주겠다고요. 제 인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그거였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내 돈이다. 내가 결정할 일이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평생을 바친 아들한테 딱 그 한마디. 승우의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10년이 지나도 식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주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취조실 안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산사태가 안 났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 게 후회예요.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을 후회한다. 형사는 15년 경력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선 두 형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남 스무는 끝까지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어넘기고 법정에서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남 준우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최후 진술에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를 구한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남 한승우,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차남 한준호, 범행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5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충분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주범인 장남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평생 헌신한 의학 연구를 위해 기부하려던 숭고한 뜻을 짓밟은 죄는 어떤 형량으로도 온전히 응징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두 형제가 10년간 상속받아 쓴 재산에 대해 난치병 연구재단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우의 부동산, 준우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예금, 그리고 평창동 저택까지 모든 자산이 몰수되어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한진국 씨가 살아서 이루지 못한 기부가 아들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탐욕이 삼킨 돈은 결국 한 푼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진국 씨의 유골은 10년 만에 석축 아래 진흙 구덩이에서 수습되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인의 옛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인 조용한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관 위에는 하얀 국화가 놓였고 전직 교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한 선생, 이제야 편히 쉬게 됐네. 자네가 하려던 일 결국 이루어졌어. 평창동의 그 저택은 지금 철거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석축도, 향나무도, 그 나무 벤치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직도 물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미 수십억 원을 받고도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나머지를 쓰겠다는 것조차 참지 못한 건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의 숨을 끊어야 할 만큼 그 돈이 절박했던 건지, 100억 원을 손에 쥔 두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유도,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한진국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끝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드린 평창동 101번지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창동의 그 견고했던 저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석축을 떠올리곤 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묻힌 땅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며 웃었을 자식들. 그들이 누렸던 10년의 영화는 과연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씻겨 내려갈까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소리 없는 지옥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천륜보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의학 지식으로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직접 숨통을 끊어버린 엘리트 아들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가려줄 가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10년 만에 그 침묵을 뱉어냈고 진실은 결코 땅속에 썩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치밀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의 이면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서울올림픽의 환희에 젖어있던 1988년 10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축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서울대 재원이자 당대 CF 모델로도 활동했던 미모의 통역사 이수연 씨. 주인 잃은 자취방에 남겨진 단서는 침대 밑에서 발견된 의문의 올림픽 기념주화 하나, 그리고 그녀의 삐삐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숫자 4444뿐이었습니다. 사라진 그녀를 둘러싼 3명의 남자와 그들이 내뱉는 엇갈린 증언, 그리고 빈틈없는 알리바이. 이제 우리는 38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날 밤의 비밀을 다시 추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축제 속에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손에 손잡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나왔고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던 시절 동네 구멍가게 앞 컬러 텔레비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올림픽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던 소년이 성화대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죠. 보릿고개를 겪은 나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 그 나라가 마침내 전 세계의 한복판에 섰으니까요. 서울 88 올림픽, 160개 나라의 시선이 이 작은 반도에 쏠린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함의 한복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당시 21살. 서울대 외교학과 3학년이던 그녀는 그의 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아랍어를 구사하던 수연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직접 지목한 전담 통역사였습니다. 80개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면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죠. 거기에 화장품 광고까지 찍으면서 그녀의 얼굴은 전국의 버스 정류장마다 걸렸습니다. 당시 수연을 지도했던 교수의 말입니다. 수연이는 그냥 머리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동 외교관 앞에서 농담을 섞어가며 통역을 하는데 21살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30년 교단에 섰지만 그런 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신문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올림픽의 요정. 누가 봐도 눈부신 미래가 약속된 사람. 그게 이수연이었습니다. 1988년 10월 1일 올림픽 폐막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취방에서 다음날 회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동 특사단 관련 브리핑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중요한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밑줄이 쳐져 있었죠. 다음날 입을 흰 블라우스를 다리미로 반듯하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놓았고 창가의 작은 화분에 물까지 주었습니다. 회담 예상 질문을 정리한 메모장을 가방 옆에 가지런히 놓아둔 것까지 확인됩니다. 모든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이수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1988년 10월 2일 오후 2시 잠실 주경기장 귀빈동 3층 회의실 중동 특사단과의 핵심 외교 회담이 1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이 걸린 자리, 올림픽 폐막전 마지막 승부처였죠. 양측 수행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역 부스에는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수연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직위 의전 담당자의 증언입니다. 수연 씨는 무조건 30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회담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담당자가 수연의 삐삐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취방 전화로 걸었습니다.